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FOMC죠. FOMC 드디어 뚜껑 이제 열어봤더니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워요. 앞으로가 좀 매파적인 것 같은데 이번 FOMC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번 사실 FOMC를 한 줄 요약해보자면 네. 파월은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으나 이제 사실 25년, 26년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월 그리고 연준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GDP 성장률을 사실 상향 조정한 것과 동시에 실업률은 또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FOMC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9월 FOMC에선 동결이 컨센서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워딩이 사실 중요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시를 유지를 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여전하게 남아 있으니 우리의 행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FOMC에서 인상을 할 거냐, 인하를 할 거냐, 또는 동결을 할 거냐에 대한 힌트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이 점도표가 상향 조정됐어요. 이제 점도표의 이제 중간 정도를 선을 좀 그어 보자면 아무래도 6월 대비 사실 상승 조정이 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5%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데 거기서 한 차례 더 오른 5.75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점도표상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점도표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26년에 대한 경제지표 역시도 이후에는 사실 금리가 한번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적인 어떤 행보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하이어 폴 롱거를 여전하게 보여주고는 그러한 점도표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how long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해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준이 이전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이런 태도를 좀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사실 잭슨 홀 미팅에서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잭슨 홀 미팅에서는 중립금리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인하와 인상 시그널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조심스러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최근 연준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흔히 샤워실의 바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샤워실에서 물의 온도를 차갑게 틀었다가 너무 차가우니까 뜨겁게 바꾸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시 차갑게 바꾸는 이거를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빗대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매파적으로 다가갔다가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적정 수준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차갑게 갔다가 이것 또한 적정 수준을 찾지 못하고 반복된다. 이것이 샤워실의 바보다라는 거고 옛날 이제 폴 볼커 시절 때 이 비슷한 사례를 한번 겪었거든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상당히 높였다가 다시 한번 내렸는데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내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금리가 이런 어떤 현상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시그널을 함부로 잘못 줬다가 시장에 큰 파장이 났었죠. 이제 그런 비슷한 행보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번 FOMC에서 좀 느껴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실업률이 이제 4.1%에서 3.8%로 내려왔다라는 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업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 중에 하나는 연내에
침체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가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연착륙으로 갈 것이냐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실업률 기준으로 사실 최근의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은 오래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고용 시장 내에서의 실업률이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경기 침체로 진입할 것이냐를 샴스 룰이라는 어떤 연준의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흔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샴스 룰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 3개월의 실업률 이동 평균이 12개월 실업률의 평균에서의 최저치보다 0.5%가 높으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유입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만 설명드리면 4.5%에서 5% 사이에 진입했을 때 샴스 룰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4.1%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향 조정해서 3.8%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에 돌입할 만한 실업률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버퍼가 남아 있다. 그러면 침체까지 진입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면 올해에는 노랜딩 혹은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연준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더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 측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소폭 높이고 GDP 성장률 전망치도 좀 직전보다 확실히 많이 높인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GDP 성장률이 높아졌다와 물가 상승률이 둘 다 높아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그에 따라서 긴축 정책이 지속해야 된다라는 건데 긴축이라는 건 결국에는 성장을 죽이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높아졌다라는 거는 연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소비와 고용, 경기가 너무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만 네. 통화 정책의 시차가 반영되려면 아직 더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긴축적인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운용 시차가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GDP가 좀 내려올 수 있을 거고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건데 연내에는 어려울 거고 당분간은 어려울 거야라는 시그널을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이번 FOMC를 보면서 하이어라는 것보다는 롱거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거죠. 어디까지 얘네가 이거를 지속할 건데 그래서 네. GDP의 성장률은 어디까지 좋을 건데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 성장률이 최근에 다시 한번 오른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WTI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WTI와 브렌트 같은 경우 WTI는 9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90까지 좀 안정화됐고 브렌트는 95까지 올라갔죠. 배럴당 95달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폭을 상당히 상회하는 건데요. 에너지 가격이 사우디의 감산 기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연준 역시도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우디가 12월까지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이 겨울철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여전히 연준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감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금리에 대한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높은 수준에서 동결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올해 사실 11월 FOMC에서의 포인트가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가 시장의 메인 관점이기는 한데 네. 그럼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했다라고 한다면 동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은 보이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용시장이라든지 소비 지표 같은 거에서 조금씩은 단단하다라고 했을 때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걸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아무래도 작년 중간 상황
선거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나와서 올해 10월부터 학자금에 대한 대출 상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제 재개돼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기관들에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을 때 한 달에 $220 정도가 가처분 소득이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비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10월부터 발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견고한 소비를 반대로 이제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체율이 낮다라는 건데, 소득이 그만큼 충분하고 그거에 따라 소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득은 줄었는데 우리가 흔히 소비에 대한 폭을 잘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쓰던 돈은 그대로 쓴다라고 했을 땐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늘었는데 최근 평균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비노동 가능 인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로 전환하게 되고, 네. 그럼 노동 가능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참가율 자체가 올라갔는데 내가 바로 나 이제 구직 의사가 있어라고 밝힌 사람은 취업자가 아닌 실업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하자면, 그러면 노동시장 내에서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임금에 대한 협상력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우려했었던 wage price spiral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깨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된다면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성장률이 높고 사실 중국 경제가 반등을 예를 들어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면, 그럼 미국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여전히 물가를 좀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서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 결정이 또 어떻게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들은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네, 우선 NDF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새벽 3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네. 장을 봐야 돼요. 네. 이제 NDF 시장을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추적을 했을 거잖아요. NDF 시장을 보니까 133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현재는 132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연준의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하여 롱거를 기준으로 사실 올렸지만 네. 이거를 세부적으로 세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과연 매파적 말들만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를 봐야 되고, 여전하게 사실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 달러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가 105포인트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05포인트 초반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그만큼 밸런스 조절을 잘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FOMC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FOMC는 동결 가능성보다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초점에 좀 더 시장의 베팅이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네. 외환 시장 입장에선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이 현재 수준이다. 1330원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고점으로는 1340원에서 5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네.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번 FOMC에서 11월 FOMC 전까지의 그 텀상에서는 하락 압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FOMC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니까 네. 하락 압력도 우선은 1310원에서 1300원 부근을 하단 지지를 받고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외환시장에서 통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재정증권, 즉 단기채 기준으로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단기채가 충분히 발행이 돼서 여갈피 있는 자금들이 TJ 계정으로 꽤 많이 옮겨져 갔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TJ 계정이 3분기 목표치에 이미 도달했거든요. 6,500억 달러를 채우겠다라고 목표했는데 이미 3분기가 되기 전에 이미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J를 어느 정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니까 그럼 재정증권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행할 유인은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4분기에는 이제 재정증권을 장기채를 기준으로 이제 조달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추정 물량은 7,500억 달러 정도가 TJ 추정 물량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채우는데 는 사실 이전만큼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채권의 발행 공급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럼 금리 상승 압력도 이전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수급적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FOMC 결과에 대해서 환율과 채권 시장까지 함께 분석을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란은행도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여기 전망까지만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은 이미 한번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낙 총리가 되기 전에 리지 트러스트 총리가 잠깐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소득세 인하에 대한 파격적 조건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영국의 국채 금리는 상당히 뛰었고 국채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고 연기금이 본인들의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산 그 담보물에 대한 어떤 추가 증거금 이슈가 꽤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이제 국가적 신뢰도 위험을 이미 한번 겪었던 영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을 재차 다시 재림하게끔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BOE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도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효한 옵션입니다. 5%대 물가를 여전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강도 자체가 ECB와 비교했을 때 BOE도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그렇진 않을 거다. 톤 조절은 어느 정도 이제 유입될 수 있을 거다. 그 톤 조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 이제 통화정책 이후의 기자회견 내에서 현재 우리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만을 계속 강요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펀더멘털과 금리 인상을 우린 적절하게 조화스럽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톤을 조금 보정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와 더불어서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 전망까지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금리가 동결됐지만 방금 좀 들으신 대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길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를 돌파할 전략들이라든지 이용할 전략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오늘도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